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217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른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물음이 절로 생깁니다. 눈앞의 성과만 바라보는 직선적 사고는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좁게 만들고 마음까지 지치게 하지요. 혼란과 양육강식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눈앞의 성과만을 좇는 직선적 사고에 익숙하지만 고대의 명인들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의 궤도를 읽어내 곡선적 사고를 통해 궁극의 목표에 가장 빠르게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이자 언론인이셨던 고 이병주 선생님,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 중국 난징 중앙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해 손자병법에서 사기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를 섭렵하셔서 지필한 여러 글을 통해 7000년 동양사의 정수를 꿰뚫은 경세의 비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로서 고듬을 삼는다는 우직의 계입니다. 오늘은 난세를 읽는 곡선적 사고법을 번님과 함께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우직의 계란 무엇인가? 우직의 계는 손자병법 군쟁편에 나오는 이우이직에서 유래하며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빨리 이른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인의 전통적 사고방식의 하나가 손자에 의하여 이 네 글자로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편이 더욱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훈독한다면 우로써 직을 삼는다입니다. 우란 돌아서 간다의 뜻으로 이우이직이란 즉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빨리 이른다는 뜻이다. 대포를 쓸 때 사정거리가 멀어질수록 탄도는 더욱 큰 곡선을 그립니다. 그것이 로켓의 경우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달의 궤도 따위는 매우 복잡한 곡선입니다. 단순한 직선으로서는 달은 고사하고 지구를 돌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궤도는 컴퓨터로서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여러가지 요소가 갖는 인력에 의해 불가사의한 곡선을 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그와 같은 궤도를 계산하는 데 뛰어나 소위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훌륭한 엔지니어였던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은 탐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얼른 손을 내밉니다. 욕망과 행동이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직입니다. 이윽고 그 직결을 방해하는 조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직의 계의 우는 거리적인 뜻에서의 돌아가는 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인 우, 즉 시간을 번다는 뜻도 됩니다. 다시 넓은 뜻에서 말한다면 사고방식에 있어서 우, 즉 곡선적 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직의 계는 다음 세 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곡선적 사고법을 의미합니다. 거리에서의 우, 돌아서 간다는 뜻으로 물리적으로 우회하여 적의 뒤를 치거나 예상치 못한 경로로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시간에서의 우, 시간을 번다는 뜻으로 때를 기다리거나 지연시켜 기회가 무르익도록 만들고 나서 단숨에 승리하는 전략입니다. 사고방식에서의 우, 곡선적 사고를 의미하며 목표에 직접적으로 달려드는 직 대신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의 복잡한 요소를 고려하여 간접적,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항우와 달리 고조가 지로써 싸우겠다고 한 것, 적을 직접 치지 않고 고립 조건부터 만드는 것, 우직의 계를 활용한 사례, 뒤로 돌아가서 배후를 쳐서 이긴 한고조. 사기에는 많은 유명한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부분은 기원전 3세기 시황제가 이룩한 진 제국이 멸망한 뒤 한나라의 고조와 초나라의 항우가 4년여에 걸쳐 패권을 다툰 대목입니다. 중원을 무대로 하여 펼쳐진 이 사투는 결국 고조의 승리로 끝나 기원전 202년 고조가 황제로 즉위함으로써 한제국이 성홀입되지만 사고방식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양자는 실로 대조적이었습니다. 항우는 6척이 넘는 거구로서 정옛날 중국의 세발 달린 육중한 솥을 들어올릴 정도의 힘을 가진 장사일 뿐 아니라 남달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조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조본기에 코가 높고 생긴 얼굴에 멋진 수염이 나 있으며 라 적혀 있으나 항우처럼 그렇게 확 떠오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항우 쪽이 오히려 제주도 뛰어나고 싸우는 힘도 강합니다. 두 사람의 공방전은 큰 전투만도 10수회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투의 대부분은 항우가 늘 승리를 거두는 결과로서 고조는 패배하여 목숨만 겨우 건져 달아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있는 줄만 알고 있던 항우가 어느 사이엔가 자기도 모르게 쫓기는 몸이 되고
늘 쫓겨다니기만 하던 고조가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항우는 마침내 사면초가 되어 애인인 우미인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마칩니다. 왜 이런 꼴이 되고 말았을까? 그 결과를 보아서 쉽게 알 수가 있듯이 항우의 행동은 매우 직선적이었으며 고조는 곡선적이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항우는 그곳에 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충동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당장 그곳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고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천천히 기회를 보아가며 행동을 하고 만약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재빨리 도망쳐 멀리 본국으로 돌아가 병력을 재정비한 다음 크게 우회하여 적의 뒤로 돌아간다 는 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황하 남쪽 강변에 있는 광무산이란 곳에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조의 능청에 화가 치민 항우가 1대1로 자웅을 겨루자고 말을 걸었으나 고조는 상대해주질 않습니다. 사기에 의하면 고조는 이죽거리며 나는 오히려 지로써 싸우겠다. 힘으로써 겨루는 것은 나의 능사가 아니다. 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머리로 싸우자 완력의 대결은 사양한다는 뜻입니다. 항우는 점점 더 화가 치밉니다. 게다가 고조는 더욱 큰 소리로 항우의 죄상을 열거합니다. 그러고는 귀공과 같은 극악무도한 상대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1대1로 상대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귀공을 때려잡는 데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죄수를 잡듯이 하면 된다는 둥 약을 올립니다. 항우의 불끈 상기된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아마 양쪽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두 영웅의 그 후 승패의 행방을 암시해줍니다. 시간의 우의 사례. 탕왕과 무왕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긴 싸움. 마이너스 적을 치지 않고 쓰러뜨린다. 적을 쓰러뜨리려고 할 경우 상대의 힘이 만만치 않을 때는 직접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상대가 고립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며 끈질기게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것도 역시 우직의 계인데 이와 같은 예는 사기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탕왕이 거랑을 치다. 하왕조의 거랑 기원전 18세기이라고 하면 폭군의 대표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기에 등장하는 폭군 제1호로서 사기의 하본기에 매우 간결하게 하에 걸 덕에는 힘쓰지 않고 백성을 무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랑을 쳐서 천하 만백성의 재난을 제거해 준 것은 은 나라의 탕왕이었지만 그는 간단하게 거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에 비치는 그림자로 자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을 보면 정치의 잘잘못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자기 영지를 충실히 다스리기에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거랑에 대하여는 결코 적의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체제에 협력했습니다. 왕으로 말미암아 한때 감금되기까지 하였으나 석방된 뒤에도 한결같이 덕을 닦는 데 힘썼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인심은 완전히 거랑을 떠나 탕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일은 간단합니다. 이윽고 탕왕이 쿠데타를 선언하고 왕을 타도하는 데는 불과 하루면 좋겠습니다. 우의 효과였습니다. 만일 탕왕이 공을 서둘러 기회가 무르익기 전에 거사를 했더라면 싸움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아울러 탕왕의 이 쿠데타 선언은 탕서라고 하여 탕왕 어필로서도 매우 유명한 문장입니다. 오라 여러 백성들이여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우리 감히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으로 시작되는 이 문장은 후세 사람들이 궐기문, 취지문을 쓸 때의 양식이 되기 도합니다. 이렇게 하여 탕왕이 이룩한 은왕조는 하왕조의 뒤를 이어 700년 가까이 계속되었으나 28대째의 주왕에 이르러서 하의 거랑과 같은 패턴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은의 주왕도 하의 거랑과 맞먹는 폭군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구변이 좋고 머리의 회전도 빨랐으며 또 완력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나 소행이 나빴습니다. 달기라는 미녀를 총애하여 그녀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었습니다. 못을 파고 술을 채운 다음 주위에 있는 나무에는 고기를 매달고 그 속에서 난교의 파티를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지웅님이란 말이 생겼는데 그 위에서 포락의 형이라는 잔악한 놀이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위에 기름을 바른 구리 기둥을 건너지르고 죄수를 건너게 한 것입니다. 죄수들은 차례차례 떨어져 타 죽습니다.
왕은 달기와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이 광경을 구경하였습니다. 주왕의 폭정에 된 백성들은 은나라 중신의 한 사람인 주나라 무왕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주나라는 선대인 문왕 이래 영내에 선정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영토의 일부를 주왕에게 헌납하여 포락의 형벌을 면제받게 하는 등으로 사람들로부터 흠모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후들은 은을 쳐야 한다고 졸랐지만 무왕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무왕은 주왕의 학정을 볼대로 보고 나서 천하에 선언한 다음 쉽게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만일 무왕이 제후의 성화에 모시겨 당장 거사를 했더라면 과연 성공했을지에 대하여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간적으로 우회하고 있는 사이에 기회가 무르익어 단숨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니이다. 곡선적으로 생각하려면 곡선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데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견 능력이다. 직선이라면 보이는 곳을 보면 그만이지만 곡선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기에는 독특한 예견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왕 구천을 도와 숙적인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공훈을 세운 장군, 법녀의 생활의 방법 등이 그 하나입니다. 그는 주군인 구천이 폐업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업을 이룩하자 직위를 사퇴하고 국외로 이주왔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군주 밑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제나라로 가서 농사를 지어 수십만 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인정되어 재상에 취임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영예는 세양의 근원이라고 하고 다시 모습을 숨겨 이번에는 도라는 곳으로 옮겨 장사를 하여 역시 수십만 금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성의 견지라는 것이다. 목표를 향하여 곡선 궤도를 정확히 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유연성을 갖기 위하여는 다른 한편에서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곡선은 어디까지 휘어버릴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직선적 판단은 마음을 소모시키고 갈등을 키울 때가 많습니다. 조급할수록 한 걸음 물러나 곡선을 그어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행동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말없이 덕을 쌓는 것이 싸움보다 강합니다. 오늘 하루 조급함 대신 여유의 곡선, 직선 대신 지혜의 우를 떠올리시며 평온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강물이 직선으로 흐르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지만 곡선을 그리면 더 멀리, 더 깊게 흐릅니다. 번님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